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올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 지나고 6월에 접어들어서도 며칠이 지나버렸습니다, 벌써. 네. 예. 아이, 그러니요.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요. 아주 나도 모르게 아이고 추워라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어느새 세상 날씨가 이래 따뜻해져가지고 자다가도 자꾸 깬다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제가 복수 전공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기상학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모르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 처음 듣는. 기상학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 북반구, 남반구도 아니고 이 북반구의 어떤 그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 6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더워질 수밖에 없죠. 아유 기한 씨, 네. 다른 건 몰라도 이 날씨만큼 내가 전문가래요. 아하, 나는 사실 내일에 비가 오겠구나. 아 내일 날이 좋겠네. 내가 기상청보다도 더 정확히 알아요. 왠지 알아? 네. 몸이 기상청이야. 예. 걸어다니는 기상청. 네,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웃픈 얘기. 그러게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예.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미 6, 7, 8월이 여름이니까 이제 여름이 시작된 건데요. 여름의 첫 달인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6월 1일은 의명의 날이었고요. 또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60 민주항쟁 기념일도 있고 6.25도 있습니다. 국가, 평화, 민주주의 뭐 이런 테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6월인데요. 6월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하는 그런 한 달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7번국도에서 어떤 소식들이 준비돼 있을지 궁금하시죠?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친 우리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그런 한 달인데요. 올해는 특히 더 의미가 깊은 해죠.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맞습니다. 당초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여러 행사들이 기획이 됐었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좀 축소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의미까지 축소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니 우리 기한 씨가 오랜만에 좋은 얘기를 지그리네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번 또 현충일은요. 또 주말하고 날짜가 이래 겹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사람들이 현충일을 뭐 대체 공휴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러는데 이건 당체 아니래요. 네. 현충일은 노는 날이 아니고요. 진짜 어떤 그 숭고한 우리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추모하고 기념하고 생각하는 날이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소식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된 올해. 하지만 여전히 그날의 비극과 그 아픔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릉과 양양에 남아있는 한국 전쟁의 흔적과 기억들을 만나보시죠. 우리가 지금 지나가면서 이 밖의 경치가 아름답지만 이 전쟁이라는 장으로 들어오면 전 장은 그 아름다운 이런 산천으로 볼 수가 없지요. 우리 민족의 비극으로 남은 한국전쟁.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골이 나와서 있는 그런 시체를 비우선 일도 있었어요. 아군이 올라가서 고치 점령하고 있다가 밤에 또 나와가지고 인민군이 올라오고 서로에게 총구를 겨눈 채 이념의 대립을 이어온 역사는 어느덧 70년의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뭐 8명인가 그때 나까지 됐었는데 300밖에 안 살았더라고. 항공의 싹쓸이라고 있어. 그게 왜 골로 들어오면 갈렸는데 나만 죽었다 이게. 끝나지 않은 전쟁과 아물지 못한 상처. 점차 잊히고 있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 한국전쟁의 기억들을 만나봅니다. 전쟁의 흔적을 쫓아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양양문화원. 지난 2017년 이곳에서 2권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겪었던 한국전쟁의 모습을 기록한 증언록인데요. 양양 군민들의 기억을 모은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3.8 이북으로 북한 땅이었다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으로 이제 수복된 그런 지역인데 그 대한민국과 그 북한을 다 겪었기 때문에 피해가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같은 마을이라도 이제 그 공산주의가 득세할 때는 이제 숨지고 있었는데 이제 국군이 들어왔어요. 국군이 들어오면 이제 그 전에 어떤 일 한 집들을 이제 찾잖아요.
물을 거 아니에요. 누가 뭐 했느냐, 뭐 여명위원장 했느냐, 인민의원 뭐 했느냐 찾으면 그다음엔 국민재판하는 거죠. 이철수 소장은 양양 곳곳에서 전쟁의 흔적을 모았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겪거나 보고 들었던 이야기를 꼼꼼히 담았는데요. 혼란스럽고 두려웠던 전쟁의 잔혹함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바래지 않았습니다. 증언에 참여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쟁 당시 1101 야전 공병단 소대장이었던 젊은 청년은 어느덧 백발의 할아버지가 됐는데요. 양재혁 할아버지는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실까요? 내가 가장 남는 기억은 말이요. 현석사는 이거예요. 예. 이거. 그 인민군이 우리 하력이 어떻게 시인지 전부 두통을 맞아가지고 해골이 나와서 있는 그런 시체를 비우선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해서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그러면서 좋다고 그래서 군가를 부르고 그랬다. 전쟁이라는 게 되게 쉽게 잊혀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머리에 아주 박힌 게 그게 잊어버려지겠어요? 증언록 맨 마지막에 실린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철수 소장입니다. 9살 어린 나이에 한국전쟁을 겪었는데요. 전쟁 당시에 살았던 속초시 도문동 고향집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나서 여기서 자라면서 6.25 전쟁을 겪은 그런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어렸을 때 그 6.25 전쟁 겪으시면서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전쟁 때는 뭐 항상 불안했죠. 뭐. 동네에서 비행기 떴다 그러면 굴 파는 데로 들어가고 그냥 하루 노는 일이 굴 파는 일이에요. 그게 놀이야. 그래서 여기 집에 있는 것보다 산에 가서 굴 파는 게 더 편해요. 왜 그랬을까요? 집은 불안하니까 집도 울리지 산도 울리지 하니까 산에 가서 굴을 파면 우선 안전해서 그랬을까? 예. 전쟁은 멈췄지만 전쟁의 비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 잠겨있는 암초처럼 누구나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한국전쟁의 또 다른 기억을 듣기 위해 이번엔 강릉시 보훈회관을 찾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은 각기 다른 전선에서 목숨을 걸었던 6.25 참전 용사들. 이들이 기억하는 한국전쟁은 어떤 모습일까요? 꿈같이요. 그때 생각하면은. 이리 말하면은 이건 뭐 말도 못해 다. 부상당하면 또 한 사람 치료해서 내려보내고 일을 한 일주일 생사를 같이 했죠. 달공산 꼭대기 우리가 공격해 올라가 보니 땅이 포탄에 얼마나 맞았는지 이 눈안 정도가 돼요. 이 땅 뒤집으면 뭐야 쑥쑥 빠지는 게 퍼석퍼석하는 게 이만큼씩 올랐단 말이야. 내가 우리 분대가 뭐 8명인가 그때 나까지 됐었는데 3명밖에 안 살았더라고. 포화는 전장뿐만 아니라 마을과 피란길에도 비처럼 쏟아졌고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우리 아랫동네 한 사람, 좀 마을에서 제일 부자라는 사람들이 인민군이 붙잡아가지고 어디 가서 죽였지 그 정도도 모르지 뭐. 지금 찾지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이 자그모인데 또 집에 이야기 들으니 그 언니를 얻고 그 동네에서 사다가 나오니 항공역 색색이라고 있어. 그게 골로 들어오면 갈렸는데 업은 언나만 죽었다 이게. 잊힌 전쟁의 비극 또 하나. 강릉시 노암동에 위치한 옛 기차 터널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관광지가 됐지만 알고 보면 참혹한 아픔을 간직한 곳입니다. 2차 그 사람들 이제 공습할 때 2차 공습해가지고 미처 여기서는 후퇴도 못하고
사람이 여기 학살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참 유교의 쓰라린 그 슬픔을 그 담은 비가 저기 있어요. 그래서 현충일 때 거기서 모두 참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민 100여 명이 희생됐지만 이 사실을 아는 건 마을에 오래 살아온 어르신뿐인데요. 당신이 바라보는 한국 전쟁은 어떤 모습인가요? 앞으로도 이런 동족 상제에 있어서는 아니 될 거고 이런 6.25 같은 참사를 다시는 오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역사가 주는 살아있는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 한국전쟁 70년. 숭고한 희생을 기립니다. 동족 상잔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6.25 한국전쟁을 말할 때 늘 그 표현을 쓰는데요. 7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아픈 이야기들을 생생히 기억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좀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게 뭐 참전 용사들도 계셨고 그 당시 이제 어린이였던 뭐 그런 우리 분들도 계셨는데 70년 세월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기억한다는 게 그분들에게는 그 가슴 속에 70년 동안 계속 그 아픔들을 머릿속에 안고 살았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들은 그렇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릉의 이제 피학살 현장이 어떤 아픈 역사는 좀 잊혀지고요. 이게 관광지가 됐다는 사실. 네, 네. 그리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주 드나들지만 바로 이곳에서 학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건 이 마을에 오래 사신 어르신뿐이라는 거. 예. 사실 단재 이제 신채호 선생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네. 근데 저는 이런 말이 딱 오버랩이 되면서 굉장히 좀 슬퍼지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전쟁이 뭐 먼 과거이거나 꼭 옛날 얘기만은 아니래요.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이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뭐 휴전 상태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단의 어떤 아픔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거를 쉽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숭고한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질 수 있었던 평화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오늘 시청자 세상에서 소개할 분은요. 우리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일본인입니다. 예.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많으셔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 사실 지금 뭐 우리가 한일 관계가 썩 좋은 관계는 아니잖소. 그건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이런저런 활동까지 한다고요? 네. 진짜 그게 누구? 그렇죠. 너무 궁금하네. 우리나라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한답니다. 노무라 유꽃인데요. 시나리오부터 촬영, 편집까지 단편 영화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지난해 이주민 영화제에 출품했던 작품이거든요. 시청자 세상,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나는 일본인이다. 나는 얼큰한 청양고추가 들어간 찌개를 좋아하고 만드는 것을 잘한다.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시원하다 라고 말한다. 나는 원래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었는데 30년을 한국에서 살다 보니 한국의 아줌마가 되어버렸다. 내가 밖에서 말을 안 한다면 나를 다 한국 사람으로 알 수도 있다. 가끔 내가 말하는 것이 일본어인지 한국어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30년을 넘게 한국에서 살았지만 3.1절과 현충일, 간복절에는 조용히 살고 있었다. 혹시나 일본인 나를 보며 한국 분들이 억울한 역사를 떠올리게 될 것 같다 그렇다. 그래도 올해 3.1절에는 제1일본의회에서 3.1운동 100주년 유관순 열사 전신소년 대행진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서 일본인 대표로 사죄문을 읽었다. 조금 무섭고 긴장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했다.
한일 간 화해의 다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나의 작은 행동이었다. 노무라 유코는 한국의 역사에 관심이 많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의 아줌마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거둔 이들의 은혜를 잊지 않을 생각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감사하기, 그리고 용기를 내고 행동하기. 이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한국이 나의 제2의 고향이 되었고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저기 한국분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 일본 사람이에요. 지금 한국과 일본 관계가 너무 어렵다. 우리 아이들은 한국을 아빠 나라, 일본을 엄마 나라로 생각한다. 정말 마음이 복잡하고 아프다. 서로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더 이상은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일 테니까. 그 청양고추 네. 팍팍 썰어가지고 그 찌개 딱 넣어가지고 그 얼큰한 찌개 딱 먹으면서 그 느낌 아시죠? 시원하다. 이 뜨거운 거 먹을 때 이런 리액션 나오고 이건 정말 진짜 한국인입니다. 일단 네. 한국살이 30년이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찐 한국인 이건 인정입니다. 예. 야, 자기를 아주 이렇게 나름 뭐 한국의 평범한 아줌마다 이래 소개를 했는데요. 네. 같은 아줌마라고 봐도 진짜 이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 과거사를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사죄도 하고 네. 사실 이게 머리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걸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건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태도나 그런 모습들을 일본의 이런 그 일본 출신의 국민이 아니고 시민이 아니고 정말 일본의 수뇌부, 정부의 수뇌부들이 좀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저절로 드네요. 지난해 유난히 그 또 반일 감정이 참 거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화가 화해의 다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유꼬 씨, 그런 유꼬 씨의 바람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날이 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유꼬 씨의 용기 있는 행동, 큰 박수를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단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이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상을 받으면서 이 우리나라 영화계의 위상이 훨씬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화계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고 그랬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영화 이 참 분위기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영화관을 찾는 분들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 영화도 그렇고 대규모 영화관들도 코로나19 앞에 맥을 못 춥니다. 그러니 독립 영화계는 또 어떨까요? 그러니요. 이렇게 메이저급도 맥을 못 추는데 거기에 비춰보면 사실 영세하고 정말 어려운 이 독립영화계 말을 하면 뭐 하겠어. 예. 맞습니다. 그 지난 2월이었죠. 그 저희 7번국도 알파드레어에 출연하셨던 김진유 감독의 나는 보리. 이게 이제 어렵게 극장에서 개봉을 하나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자꾸 밀리다가 이제 얼마 전에 개봉을 하긴 했습니다. 네. 일단 다행이긴 한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하시는 그 영화계 전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강릉시와 또 강릉국제영화제에서 강릉 지역 영화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도 자세히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독립영화 감독이신 이마리오 감독을 모셨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강릉을 기반으로 활동하시고 예. 그 한국 영화 100주년이었습니다. 지난해가 그렇게 됐었는데요. 네.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영화계 작품들과 또 영화를 둘러싼 환경들을 볼 때 국제적인 위상 속에 우리 한국의 어떤 영화가 갖는 위상이 결코 낮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하고 칸느 영화제에서 수상하게 되면서 한국 영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1,000만을 넘긴 영화가 5편이나 됐었고요. 거기다가 관객이 처음으로 2억 2천만 명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화 시장에 시장 매출액을 한 6조 원 정도 넘어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 정도로 보면 굉장히 인지도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이 지역에도 참 영화를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영화인들 상황은 뭐 어때요? 냉정하게 보면 영화는 서울하고 부산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쪽에 대부분의 공공시설과 후반 작업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다 몰려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죠.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영화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촬영에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한데 그거를 빌릴 수 있는 곳이 강원도 내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서울에 가서 장비를 빌려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어떤 영화 작업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팀이 필요하고 작업 동료가 필요한데 그 동료를 지역에서 찾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역에 영화과도 없고 뭔가 기반이 없다 보니까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걸 좀 타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년 전부터 그 사회적 협동조합 인디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작 워크숍을 하고 촬영 장비나 편집실을 좀 대여를 해주기도 하고 그나마 그걸 통해서 지역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설적인 면은 좀 그렇고요.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 강릉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인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영화인이라고 했을 때 영화 만드는 사람과 영화 상영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을 하면 대략 한 60여 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1년에 지역에서 제작된 영화가 10편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적다고는 볼 수 없네요. 그렇죠. 광역시를 빼고 나면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도시가 강릉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그래요? 그런 어떤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감독님. 제가 이끌지는 않고요. 다 같이 하고 겸손의 있습니다. 미까지. 저희는 이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부터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그 필름인 강릉 2020 열린다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뭐예요? 이제 이번 상영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영화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강릉시에서 그 영화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강릉국제영화제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인디하우스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극장에 관객들이 찾지를 않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화 제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제작 파트와 상영 파트가 다 이렇게 겹쳐져 있었고 그래서 강릉시가 그 어려움을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18년, 19년에 강릉 지역에서 제작된 영화를 상영을 하고 그 상영료를 영화인한테 지원하는 직접적인 지원책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영화 상영은 극장을 찾는 모든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상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상영되는 작품을 만든 영화인들을 지원하는 사업. 당연히 그럼 지역 영화인들은 반기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영화진흥위원회보다 정책이 앞서가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문화재단하고 강원영상위원회에서 지원을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영화를 상영을 하고 상영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지 않을까 싶고요. 중요한 거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 영화 작업한 사람들한테 내가 지역에서 작업을 하는 게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진짜 위급할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떠나지 마라. 지역에서 충분히 너를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지속적인 작업을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당신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감독님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런 지방 지자체에서도 아니면 영화 관련 사업을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기존 사업이 옛날에도 많았어요? 지금 강릉시를 보면 강릉시에서 신형극장 운영과 정동진 독립영화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인디하우스에서는 그런 워크숍과 제작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소규모 액수긴 하지만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액수를 총 규모로 보면 뭐 크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회들이 존재하냐 없냐가 지역에서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그 통계를 봤더니요. 지난해 11월에서 1월 대비 올 3월만 하더라도 이 관객이 78%가 감소했다고 하던데 아니 이런 상태면 뭐 강릉뿐만이 아니라 어떤 강원도 내 영화계 전반적으로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좀 보다 좀 근본적인 어떤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일상의 소중함을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소소하게 친구들이랑 만나서 극장에 가서 웃고 떠들면서 영화를 보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창작자들한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거는 창작 작업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생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저는 강릉을 찾는 그리고 현재 강릉에서 작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강릉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작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만들어진 창작물이 시민들한테 좀 더 쉽고 많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유통의 채널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렇게까지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있는 거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그것만 잘 짜면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지역에서 이렇게 창작의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 우리 영화인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많은 응원과 또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마리오 감독과 함께 했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수들을 보면요, 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자체도 좋아야 되는데 또 노래 또 잘 해야죠. 그건 기본이고 노래 제목을 잘 지어야 됩니다. 노래 제목을. 네, 맞아요. 가수는 사실 노래 제목이래 따라간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또 제목만 잘 지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수 이름, 예명 맞아. 또는 팀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그 이름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 가수 이름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이름 많습니다. 특히 뭐 과일이나 채소 관련 이름이 많은데 제가 찾아봤더니 오이지라는 그 트로트 걸그룹도 있고요. 자두 있죠. 그다음에 레드애플이라는 아이돌 팀도 있습니다. 뭐 양송이 감자 진짜 많아요. 아, 이거 양파도 있어요. 양파. 양파 맞아. 고구마도 있습니다. 고구마. 그래요? 팀도 있고 솔로도 고구마 있습니다. 와, 맞네요. 예. 정말 그 독특한 이름들이 많은 이 대중음악계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팀도 이름이 독특합니다. 비비추예요. 비비추. 예. 일단 연상되는 느낌은 치킨 브랜드. 치킨 사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치킨 사주시죠. 네, 사드릴게요. 예. 하지만 이 비비추는 식물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꽃이 피는 식물인데 이 꽃말도 참 예쁩니다. 비비추, 과연 어떤 팀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행쇼의 주인공이 비비추 분들인데요. 궁금하신 그 궁금증이 화면을 보시면 해소가 됩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라이브쇼 행쇼. 오늘 주인공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멋있는 3인조 트로트 그룹입니다. 그룹 비비추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비추에서 리더고요. 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리더 은영 씨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추에서 섹시를 담당하고 있는 깜빡이 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추에서 흥을 담당하고 있는 신이나 애템 신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 자체가 신이 나군요. 네. 그 비비추가 우리가 흔히 옥잠화라고도 부르는 그게 네. 비비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호. 그래서 그 꽃말만 보고 사실 딴 거라 꽃말. 네, 저희 셋이 또 친구예요. 셋이서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친구 셋이 모여서 저희가 또 이렇게 된 게 너무 인연인 것 같아가지고 또 하늘에서 내린 인연인데다가 하늘에서 내린 인연. 네, 저희를 만난 분들께 또 좋은 소식을 드리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비비추라는 이름이 너무 제격인 것 같았어요. 네. 처음 보는 순간 난 빠져버렸어.
아차하는 순간에 난 홀려버렸어. 내 가슴에 파고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그대를 찾고 싶었어. 그럼 이 오빠야를 쓸 때 보통 가사는 작사가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했어요. 그쵸? 네. 근데 저희는 못 믿겠어요. 아니야. 그러네요. 처음 보는 순간 빠져버렸어. 아차하는 순간에 난 홀려버렸어. 예. 자신의 간절한 소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그죠. 다른 말. 너무 시원해하시네요. 맞아요. 그 말이 그 말씀이 딱이네요. 예. 세 분 예전부터 사실은 이 비비추 하시기 전부터 열심히 무대를 누비셨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새 출발의 의미랄까요? 예. 사실 뭐 다른 분들이 네. 뭐 이렇게 너무 모험 아니냐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아무래도 나이가 또 있고 이러니까 아니 나이가 뭐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20. 앞에 해서 그렇게 실패했으면 이제 네. 시집 가야지 막 이러면서 안 됩니다. 이제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 해라 네.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또 막상 또 비비추로 또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네. 응원도 또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렇겠죠. 왜냐면 노래를 듣고 나면 응원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지금 다른 쪽으로 또 뮤지컬계를 잠시 떠나서 이 트로트계로 온 것만 해도 이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큰 복입니다. 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나님도 사실은 경력이 화려하신데 네네. 지금 이 비비추 활동에 만족하십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전에 활동이 실패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요. 저희 셋이서 네. 이제 비 온 뒤에도 땅이 굳는다라는 그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의 밑바탕이 되고 밑거름이 돼서 이제 저희 비비추가 빛을 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아이, 그럼요. 전 시집 안 갈 거예요. 엄마 미안. 그대여 사랑해 사랑해 사랑의 초인종을 눌러주세요. 그대가 원하면 언제든지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우리 그 리더인 네. 은영님의 분위기 있는 노래. 네. 그 겨울의 찻집. 네. 이 곡은 어느 시절에만 그 겨울의 찻집은 옛날 노래. 네 맞습니다.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인데요. 네. 너무 좋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자분이 그 겨울의 찻집을 부르는 건 자주 듣게 되진 않아요, 그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오늘 뭔가 기대가 크게 됩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마른 꽃 나중에 지금 이제 싱글 앨범을 내신 거잖아요. 두 곡만 실어서. 네네네 맞습니다. 나중에 정규 앨범으로 한 10곡 실을 때 네. 세 분의 솔로곡들도 하나씩 다 커버곡 하나씩 실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고 싶어요. 그 겨울의 찻집 꼭 실으세요. 정말요? 예, 이걸 감사합니다. 그냥 조용필 씨 버전 아니고 아마 은영 씨 버전으로 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음색이 예. 이제 솔로곡으로는 오늘 마지막 곡인데요. 네. 이나님이 추억으로 가는 당신을 네.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이 주현미 씨가 또 이상형 롤 모델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어때요? 그렇죠. 네네. 저희가 감히 뭐 어떻게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감히요. 저희 그림자도 못 밟는 실력인데 예. 그래도 조금이나마. 지금 막 결성이 됐나 봅니다. 어머. 트로트 걸그룹 비비추 팬클럽 만들었어요. 야, 우리 타이머님이 정말요? 비비추 트로트 걸그룹 비비추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물론 이게 아무나 오픈돼서 가입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회장은 정해주셨네요. 타이머님. 와, 빠르십니다 이분은. 나는 알아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없으면 짧게라도 소감 한 말씀씩 드릴까요? 이나님부터 오늘 어떠셨어요? 갱씨 함께 했는데. 저 강릉 올 때 사실 안개 때문에 조금 안개 많이 있었군요. 너무 많아서 앞에 사실 운전하기 좀 힘들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안개가 싹 거쳐가는 느낌입니다. 아이고, 너무 예. 신나는 무대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이나님이셨고요. 다음 수아님. 네, 정말 따뜻하게 진심으로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아이고, 너무너무 네. 감사하고요. 또 얘기해 주신 거 잘 해가지고 옐로우 잘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리더 은영 씨. 네. 저희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빗장수비 꽁꽁 갇힌 내 맘에
그날의 중거리슛 날려주세요. 그댄 나의 메시, 그댄 나의 손흥민,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여자의 아유, 나는요. 정말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확 들죠. 왜요, 갑자기? 아니, 저 사람들을 딱 봐요. 네. 일단 노래 잘하지, 아하. 얼굴 곱지, 웃어 그래 늘씬하고 이쁘나. 예. 나도 한평생 좀 저래 살아보고 싶어. 아유, 누님은 저 비비추에는 없는 또 다른 매력이 있으시잖아요. 어허. 네. 뭐?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제가 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정리해서 이따가 개인 깨톡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예. 아, 찾아봐야 되는 겁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많아요. 뭐 어쨌든간에 오늘 행쇼 덕분에 비비추란 가수가 있다는 거 또 알게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비추가 야생화라는 사실은 또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역시 예. 행쇼 짱입니다. 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곳곳에 정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열심히 그리고 잘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좀 잘 앓고 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멋진 가수들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아까 신명숙 선생님께서 밤에 더워서 잠을 깬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올여름 정말 역대급 무더위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이 근데요, 뭐 더위만 걱정 쉬운 게 아니고 네. 사실 이 좀 있으면 뭐 장마도 오고 거기다 보면 태풍도 올라오고 이러지 않소. 맞습니다. 그 작년만 해도 그 삼척에서 태풍 때문에 그 피해가 얼마나 컸어요. 네, 맞습니다. 그 뭐 다리며 집이며 토사에 휩쓸려 가고 진짜 마음고생이 사람들이 매련도 없었는데 네. 이게 또 나는 또 걱정 쉬운 게 이게 얼마나 복구가 됐나 또 이것도 걱정이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그 마을을 찾아가 봤고요. 수해복구 현황까지 점검을 해봤는데 자, 마을은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을지 올 여름은 문제가 없는지 삼척으로 함께 가보시죠. 작년 10월 2일 기억나십니까?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죠. 특히 삼척 해안가 마을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 복구는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가보시죠. 지난해 가을 태풍 미탁이 몰고 온 비바람에 강원 영동 지역은 몸살을 앓았습니다. 특히 삼척엔 시간당 129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한순간에 불어난 물로 도로가 유실되고 주택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두려움 속에 긴 밤을 보내야 했죠. 그로부터 1년 후 다시 찾은 삼척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은 삼척시청.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과 피해 복구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과를 찾았습니다. 네,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과장님과 함께 그 태풍 미탁의 어떤 피해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지금 그 피해 복구 상황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7월부터는 본격적인 우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재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준공을 목표로 지금 그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우선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그 이재민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빠른 시일 내 주택 그 신축 등 복구가 완료돼서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입주 전에 그 임시주택에서 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생활 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원더급 노경일리는 지난해 태풍이 몰고 온 폭우로 마을의 절반가량이 토사에 매몰됐던 곳입니다. 특히 산사태 피해가 컸는데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안녕하시냐는 질문도 좀 송구스러운데 어떻게 요즘 그래도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예, 인준을 잘해가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그때 생각하면은 막 좀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죽다가 살은 거로. 이따 뭐 저외 사람이가 네. 전화를 하더라고. 집에 물이 지금 저게 터져서 물이 내려가 빨리 도망가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웃지도 뭐 알고서 일러가지고 기사부터 저리를 더 가는데 네. 그래 그것도가 살아 있었지. 그런데 집이 이거 뭐 다 나가는지 뭔지 몰라서 다 나가고 사고수고 뭐고 다 나가고 없어요. 저 집도 다 쌌다서 다뭐저다 샀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지금 말씀 듣기 전까지 잘 몰랐는데 보니까 진짜 이 외벽 자체가 굉장히 그 얼마 안 된 그 느낌이 확 나네요. 노경일리 마을은 절반 정도 피해 복구를 끝낸 상황. 요즘도 매일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확히 어떤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집 앞에 마당까지 이 하천을 넘어서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금 벽면을 보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작업 진행하시면서 좀 무슨 생각을 하셔요? 아무래도 저 이제 전문을 계속 뭐 하천 공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할 때마다 이제 피해를 입으면 우리 어머니도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런 같은 그 부모 마음이 들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공사에 대해서 좀 신중히 좀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려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이곳은 삼척시 원더급 신남마을. 푸른 숲과 항구가 어우러진 작은 어촌마을은 지난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빗물과 함께 토사가 쏟아져 한순간에 쑥대밭이 됐는데요. 마을 주택의 절반 이상이 매몰되고 항구에 4만 톤가량의 토사가 유입돼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임시주택단지입니다. 아직 복구를 끝내지 못해 17가구의 주민들이 이곳에 지내고 있는데요. 임시거처에서의 생활은 어떨지 방문해봤습니다. 아이고. 예, 어머니. 지금 여기서의 생활 뭐 많이 불편하시죠? 아이고 불편하고 세상 우리도 이렇지만 우리 요 여태 요 할머니는 밤에 저 119 사람 손님과 밤에 들어가서 꺼내 왔으니까 말 다 했지. 이제 또 곧 있으면 여름이고 또 태풍이 또 분명히 올 거고 한데 피해가 또 없어야 될 텐데 그죠? 바람이 있으실까요? 없어야지. 저 문제도 뭐 비가 오면 온다 하니 이 잘못하면 또 비에 우리가 쫓겨와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에 또 이 내려가면 이것도 우리가 어떡하나 우리 걱정했다요. 우리 걱정하고 말도 못해.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이기 때문에 건강이 더욱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요즘 좀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아주 저에 얼른 제가 갔으면 좋겠네. 이게 답답하고 입맛이 하나도 없어. 내가 죽다 살은 사람이라고. 그래 옷이 있나 뭐가 있나 시큰 벌벌 뜨고 물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언제는 어떻게 죽는지 막 들들 떨리더라고. 그리고 내가 아이고 좋아 죽겠다 이렇게 하면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뜨뜻하게 해줄게 뜨뜻하게. 그때 이제 소방 이제 119 소방관들이 갔는데 못 가겠다 처음에 못 가겠다 두고 막 무리는 쳤어. 너무 많이 넘어. 그래서 그러면 헬리콥터를 하든지 밧줄을 투입하든지 노모가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살기도 모른다 생사를 어디도 가야 한다니까 고맙게도 소방관들이 들어갔어요. 정말 그분들이야말로 지금도 늘 우리 친구 모친인 엄마인데 늘 감사하게 생각하죠. 너무 큰일 나셨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예. 이제 우리 수재미들도 이제 안전이 돼가지고 생활하는 데는 협소한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굉장히 많죠. 하나 이제 재반 시설이 복구가 되게 되면 그에 들어가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대한 꿈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지 벌써 8개월째입니다. 시설물도 시설물이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하지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벌써 피해 복구가 끝나서 정상 운영에 들어간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람리에 위치한 삼척 돌기해삼 종묘 배양장입니다. 2016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불과 4년 만에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아니 지금 들어왔을 때 느낌은 태풍 피해를 입었던 곳이라고는 지금 생각이 전혀 안 돼요. 너무 깔끔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태풍 지나가고 난 다음에 피해 조사하고 점검해갖고 1차적으로 응급복구하고 그리고 올해는 그 예산을 5억 원 들여가지고 복구해갖고 완전히 복구가 지금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는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됐던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1층이 침수되면서 해삼 140만 마리가 대량 폐사되고 토사하고 폐기물이 다량으로 유입되면서 요 수조, 그다음에 전기시설, 그다음 기계시설이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좀 마음이 많이 심란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 배양장이 일단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우선은 또 신남 마을 피해가 더 걱정스러웠어요. 근데 다행히 인명 피해도 없다고 하니까 안심이 됐지만 막상 또 피해 상황을 파악해 보니 진짜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진짜 너무 막막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앗아가 버린 태풍 미탁.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걱정하는 건 다가오는 장마철입니다. 아직 복구가 끝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요. 빠른 복구와 철저한 대비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피해 복구가 끝난 곳도 많지만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곳도 많네요. 그러니까 네. 지난해 태풍이 얼마나 규모가 컸었나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이제 직접 만나 뵈니까요. 임시주택에서 추운 겨울은 보내셨고 또 다가올 무더운 여름을 보내야 하는 상황.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이분들 소원이 말이죠. 올 추석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뭐 크든지 작든지 내 집에서 내가 있어야지 그게 편안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걱정도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복구를 해야 되겠다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이번 기회로 또 힘을 버쩍 내서 좀 더 속도를 좀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또 생기네요. 예. 다시 여름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복구가 잘 끝나서 마을 주민들이 빨리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된다거나 또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 그저 평범하게 하지만 또 특별하게, 즉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뭐 이렇게 사는 게 최고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근데 이제 형님 말씀 들어보니까 평범한 게 어떻게 특별할 수가 있을까? 아하. 좀 이게 무슨 양념반 후라이드 반도 아니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완전 두 개가 전혀 다른 성격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실 이 평범하다, 네. 보통이다. 이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희한 씨가 아직 세상을 조금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평범한 게 가장 특별한 거래요. 아, 평범한 게 가장 특별하다. 이렇게 인생 선배님의 얘기를 좀 새겨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 양자역학에 보면 빛이면서 입자이면서 동시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여러분 일상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일상 자체가 늘 평범하지만 소중하고 특별하게 그렇게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일주일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소요.